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어느덧 취미로 공부하는 이 선형대사 강좌도 종반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모든 분들에게 일단 격려의 박수부터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사실 이제 오늘의 강의랑 이 바로 다음 강의 같은 경우는요, 제가 구상하는 이 선형대 수학의 세계,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수학에 흥미를 느껴서 이제 갓 발을 담그시려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뭐 선형대 수학을 아예 이제 모르시고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이 강좌로서는 일종의 사족과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필수라는 것은 아니죠. 이 바로 전 강의까지가 되게 선형대 수학의 중심 줄기였던 것이고, 오늘과 다음 강의는 이 중심 줄기에선 살짝 잔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러한 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필수도 아니라면서 왜 굳이 하는 것이냐, 뭐 이 서형대사 강좌의 볼륨을 키우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 7강과 8강을 구성한 그 기획 의도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서형대 수학 처음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이제 배운 이 서형대 수학의 스킬들, 다양한 기법들은 실제로 다른 많은 분야들에 접목되어진다라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켠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 내가 배웠었던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접목이 된다라는 거야. 분명 제가 그런 모든 이제 개념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수학적인 의미를 갖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는지를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은 되게 부족하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측면들만 말씀을 드렸지 그거에 대한 사례들을 제가 제시해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켠으로 그런 갈증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갈증을 좀 해소시켜드리는 차원에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강좌들을 제가 구성하는 이유들이 뭐냐, 이 유튜브에 올리는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이 수학의 세계를 즐거운 마음으로 호기심으로 탐방하시고자 하실 때 처음에 그 바로 전공 서적이라든지 바로 수학 책들을 잡게 되면은 그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그 진입장벽을 약간 좀 낮춰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즉 여러분들이 처음 입문하시는 데 있어서 같이 발걸음을 함께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 이제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에서 하는 강좌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서형대 수학 책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8강 동안에 다뤄드리지 않은 내용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잘만 캐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설령 다른 책에서 이 내용들, 이 7강과 8강의 내용들을 처음 보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독학으로 이것들을 해내실 수 있을 거란 저는 확실한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안 보실까봐. 그러니까 분명한 건 7강과 8강의 이 내용들도요, 서형대 수학이 다른 분야로 응용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매우 그 기본들과도 같기 때문에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저처럼 매번 이 내용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한테 흥미 유발을 하게 되는지, 그러한 도입들에 대해서 그런 흥미 유발적인 차원에서 그런 도입부가 상당히 좀 부실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괜히 재미없으니까 뭐 낯설기도 하고 뭐 흥미도 별로 안 생기고 봤었을 때 굳이 뭐 안 봐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스킵을 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좀 흥미가 생기실 수 있게끔 이게 이런 내용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이 7강과 8강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제시해드리는 거, 그 테크닉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 강의와까지는 다르게 상당히 좀 라이트하게 제가 나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됐으면 좋겠냐면은 일단 오늘과 다음 강의에서 이 활용되는 사례들을 보면은 상당히 신기하실 거예요. 그 신기한 것들을 이제 다른 서형대 수학 책들에서 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원리를 한번 이제는 자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지난 강의까지 여러분 내용만 잘 습득하셨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가 서형대 수학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추적하는 문제, 그리고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내가 원하는 식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얻어내는 그러한 최적화 문제들을 한번 다뤄볼 것이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분해 정리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뤄드릴 생각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난 강의 뭐라고 하죠? 과제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바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벡터 u랑 v랑 w가 주어질 거예요. 얘를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강의 때 새로운 기호들을 배웠으니까 그 기호들을 한번 써먹어봐라 라는 취지의 문제였고요. 그냥 계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쪽부터 해주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iu부터 iu는 예쁘겠죠? 저기서 요것부터 항상 저는 실수 그 다음에 허수 약간 요런 순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i가 들어가면은 i에다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플러스 1이 되겠죠. i를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1 플러스 i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 1에다가 i를 곱해서 i가 왔고요. 마이너스 i에다가 i를 곱해서 1이 됐습니다. 콤마 그 다음 성분에다가 i를 또 곱해주면은 얘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앞에 마이너스 2로 오면서 플러스 4i가 되겠죠. 그 다음은 3i가 되겠고요. 3i는 제갈공명의 숙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요거의 켤레를 구해주면은요, 켤레 iu는 뭐 여전히 예쁘겠죠. 켤레를 해주면은요, 이거를 이제 다 여러분 이제 익숙하죠, 이런 거? 마이너스 4i에다가 마이너스 3i 아이고 이렇게 소가루로. 그래서 내적을 계산해 줍니다. 따라서 자, 그리고 우리 내적 계산할 때는 주의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복수 벡터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곱해지는 것은 우리가 켤레를 곱해줘야 되더라. 그래서 바로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얘고요. 그럼 여기다가 앞에 성분부터 1-i에다가 요것에 곱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w에서 2 플러스 i가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켤레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i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요것은요, 여기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뺄게요. 그래서 2 플러스 4i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여기다 곱하기. 또 얘를 들어갈 때 마이너스 2i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플러스 2i를 곱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복수 벡터끼리 곱할 때, 그 내적할 때에는 오른쪽에 붙는 것은 우리가 켤레를 곱해준다라는 것이 정의였었죠. 기호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켤레인 2i를 여기다 이렇게 써줍니다.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마이너스 3i에다가 곱하기 이번에 뭐가 되느냐? 4 플러스 5i를 곱해주는 것이죠. 4 플러스 5i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해주면 자, 여기 하면 2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죠. 2에다가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 다음 마이너스 2i에다가 i니까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겠고요. 요것은 안쪽으로 들어가주면은 이 앞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4i에다가 얘가 이제 들어가면 4이 8에다가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앞에 마이너스 기호 있으니까. 그 다음 얘는요 12i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15가 되겠죠. i 제곱이 있으니까요. 그럼 요거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실수끼리 해주면은요 1에다가 8에다가 15니까 2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에다가 마이너스 19i가 되겠네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고 문제를 사실 내질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계산이 상당히 좀 괴랄하게 나오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하고 했었으면 참 좋았는데 제가 근래 좀 이게 차마 신경을 안 썼네요. 자, 그 다음 것도 바로 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가 같이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의 노름을 계산할 건데 자, 이게 u의 노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수 벡터이기 때문에 노름이라는 것은 그 자신에 대한 내적 연산의 루트를 씌운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부터 해봐야 되겠다. 저거 노름을 계산하기 위해서 u에다가 점곱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내적으로 쓴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계산하려면은 u가 처음에 저기 위에 있죠. 그러면 1 마이너스 i에다가 곱하기 같은 1 마이너스 i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뭐다? 1 플러스 i를 곱해줘야 된다. 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붙는 것은 켤레를 곱해주는 것이 우리가 원칙 정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플러스 4 플러스 2i에다가 마찬가지로 곱하기 들어가는 것은 4 마이너스 2i를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3인가요? 3 같은 경우는 그냥 켤레를 해도 어쨌든 그냥 3이죠.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거 계산해주면은 1에다가 해서 2 플러스 4, 4, 16에다가 2, 4 그럼 20에다가 플러스 3, 3, 9 해서 얘는 31이 나오죠. 따라서 u의
노름은 루트 31이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계산이 상당히 편하게 나오겠죠? 하여튼간 따라서 우리는 내적 u의 노름에다가 v, u인가요? 얘 같은 경우도 내적 연산을 해주면 루트 31은 바깥으로 빼고 시작합시다. 바깥으로 빼서 요것을 중괄호 이렇게 묶어줄게요. v가 지금 2, 앞에 성분이 2였죠? 2 곱하기 u가 지금 1-i. 근데 이거 오른쪽에 붙은 거니까 조심. 1 플러스 i로 곱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v의 두 번째 성분은 3i. 3i가 많이 등장하네요. 3i에다가 v가 u 같은 경우는 4 플러스 2i가 아니라 4 마이너스 2i로 곱해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v가 4 마이너스 i죠. 요거에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이 3이죠. 3. 이렇게 이제 성분이 들어가 주게 되면은 계산을 해주면 루트 31에다가 요거는 2에다가요. 2에다가 내가 6에다가 8에다가 3, 4, 12. 그럼 20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2에다가 요거랑 이제 곱해주면은 6에다가 플러스 6이 나오죠. 거기다가 3, 4, 12이고요. 그러니까 2i 플러스 2i에다가 3, 4, 12에다가 14i에다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11i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뭐다? 얘랑 얘를 더해서 켤레를 씌우는 겁니다. 따라서 한 번에 가도록 하죠. 얘랑 더해서 켤레인데요. 실수 부분 같은 경우는 켤레를 씌워도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실수 부분부터 따로 떼놓으면은 요것부터 쓰면요. 20 루트 31에다가요. 20 루트 31에다가 플러스 24. 요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그냥 붙여주세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켤레를 우리가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써주죠. 11 루트 31에다가 마이너스 19 한 다음에 i 이렇게 닫아주면 요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제식의 답이 되겠다. iu도 등장하고 제갈량의 숙적이었던 3i도 등장하고 참 재밌는 문제였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 문제는요. 증명 문제긴 한데 제가 힌트를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강의에서 드렸던 그 힌트만 그대로 따라가셨으면은 금방 쉽게 나오셨을 텐데 같이 한번 이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든 2x2짜리 실행열 줬습니다. 그 A에 대한 대각 성분들의 총합을 트레이스라고 해서 TRA라고 하고요. 트레이스 A의 제곱에다가 디터미넌트 A의 4배를 뺀 것이 0보다 작으면은 A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복수 켤레 고유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라 라는 문제였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힌트를 줬었냐면은 이 실행열을 먼저 잡아보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고유방정식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 자체가 지금 원하는 것이 고유값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일단 고유값이라는 것을 한번 뽑아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증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론에 대해서로 우리가 접목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 실수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임의의 실수를 갖고 오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잡습니다. 바로 같이 할게요. 렛 A를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잡을게요. 라 하자. 그래서 A랑 B랑 C랑 D는 임의의 실수들.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고유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구해야죠. 디터미넌트 람다 얘는 2x2니까 i2에다가 a를 빼줍니다. 그럼 얘 해주면 디터미넌트 람다 빼기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람다 마이너스 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람다 마이너스 a에다가 람다 마이너스 d에다가 마이너스 bc가 되겠고 정리를 해주면 람다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람다 에다가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고유값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0이라고 뒀었을 때 람다를 구하는 것인데 진짜 이거 지금 보면 이게 람다에 대한 2차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2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도 같습니다. 람다를 미지수로 두고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D라든가 AD 마이너스 BC라는 것은 좀 개수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있는 요 A 플러스 D라는 것이 뭐다? 요 A 플러스 D라는 것이 그대로 저 기호에 따라서 트레이스란 말이죠. A의 대각 성분들의 합이잖아요. 얘랑 얘를 더하면은 얘가 나오죠.
그리고 요건 AD-BC는 당연히 여러분 익숙하죠. 이것은 디터미넌트다. A의 행렬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나와 있는 저 식 자체가 트레이스랑 디터미넌트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 번에 바로 갈 수 있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나요? 그쵸, 중학교 때 배웠죠? 판별식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2차식의 판별식,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서 따라서 여기서 판별식을 이용해주면 끝나는 거죠. 판별식은 중학교 때 우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판별식 D는요, 요거 트레이스의 제곱 마이너스 4 AC 해가지고 디터미넌트 A가 되고요. 요게 이제 판별식이 되겠고, 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를 더 추가시키자면은 그냥 임의의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아니라 왜 켤레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허근이 뭐 2 플러스 i, 다른 것은 뭐 1 마이너스 i,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생뚱맞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2 플러스 i가 하나의 허근이었으면은 2 마이너스 i라고 다른 켤레가 잡히느냐. 그 이야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간단하게 또 이것도 설명이 가능하죠. 요거는 우리가 또 중학교 때 배우는 근각의수와의 관계라는 게 있죠. 근각의수와의 관계. 저도 상당히 오랜만에 쓰는데, 근각의수와의 관계라는 게 뭐였냐면은, 이 고유값 람다1, 람다2에 대해서 람다1 더하기 람다2의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예분에 의해서 a 플러스 d라는 실수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람다1과 람다2의 곱셈의 결과는 얘가 나와야 되죠. AD 마이너스 BC. 얘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실수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임의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돼요. 임의의 두 복소수를 잡아보시고서요. 그러니까 요건 A, B 썼으니까 뭐 x1 더하기 x2i 뭐 이렇게 x1 더하기 y1i 뭐 다른 거 하나는 x2 더하기 y2i 뭐 이런 식으로 잡으신 다음에 이 계산 결과가 실수가 나오게 하고 요 계산 결과도 실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람다1과 람다2가 켤레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유도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그냥 끝내면 사실은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혹여라도 이런 얘기를 조금 드려볼까요? 이것도 사실 할 말이죠. 되게 워낙 옛날에 공부했던 거니까, 그렇죠. 워낙 옛날에 중학교 때 했던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판별식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오랜만에 보잖아요. 판별식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나, 이것이 이게 근해 공식에서부터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다시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요 A는 요거 A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 잡아주면은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 2차 방정식의 근 X를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렇게 쓰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쓸 때 이 근해 공식, 이 근해 공식도 기억나시죠? 이 근해 공식에서 이 안쪽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요게 바로 판별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0보다 크다. 요 루트 안쪽이 0보다 크면은 루트 뭐 예를 들어 루트 3 같은 거, 루트 2나 루트 3 그런 거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기호를 받아서 이 x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만약에 d가 0이다. 요게 그냥 0이 되어버리면은 얘가 날아가잖아요. 이게 쫙 날아가면은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하나의 실근만 갖게 되죠. 그걸 우리가 중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 루트 안에가 음수다.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은 얘는 루트 3에 i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안쪽이 음수면은 우리는 그건 허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근데 이걸 여러분 결국 보게 되면은 사실 근각의 관계도 필요 없었다라는 걸 아시겠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허수 부분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냥 켤레의 복수 두 개가 나온다라는 것인데, 요거 근해 공식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다 자연스럽게 갔네요. 뭐 근각의 수학관계는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 뭐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2차식이 이번 이렇게 잡아볼게요. 물론 이게 앞에 계속 붙여 상관없습니다.
앞에 붙일 거 그랬나? A에다가 그냥 B에다가 C라고 할게요. 얘를 그냥 지우고. 얘가 A 앞에 묶어줘서 X-A, X-B. 이렇게 잡힌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주실근을 X는 A 또는 B라고 잡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를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걸 전개해보면. 얘가 전개해보면 이렇게 되죠. A에 X 마이너스 라지 A 플러스 B의 X, 여기 앞에 제곱이죠. 플러스 AB.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식과 요식이 같다. 이니까 해보면은 이 두 근의 합이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온다. 그러니까 얘랑 같다라고 둔 다음에 여러분들이 A 플러스 B는 뭐가 나오는지 A, B는 뭐가 나오는지를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되게 우리 옛날에 배웠던 내용까지도 한번 보셨으면 겸사겸사 좋은 것 같네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아. 3번 문제는 에르미트 행렬을 주어주고서요. 얘를 유니터리 대각화 해보는 걸 하시오라는 문제고요. 이것도 대각하려면 상당히 시간 오래 걸리는데 일단 뭐 한번 해보죠. 일단 고유값부터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고유값 찾기, 구하기. 자, 그래서 이거 디터미넌트 람다 i2에다가 빼기, 얘를 a라고 할게요. 그래서 a라는 행렬을 빼주고 얘를 해주면은 디터미넌트 람다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람다 마이너스 3 해서 계산을 해주면 람다 제곱에 마이너스 5람다에 6에다가 얘가 1에다가 플러스 1인가요? 2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람다 제곱 마이너스 5람다 플러스 4니까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얘가 0이다 라고 해주면 따라서 람다는 뭐가 되느냐? 1 또는 4가 된다 라고 해서 고유값은 찾아졌고요. 람다 1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람다는 1일 때 이제 우리는 고유 벡터를 찾아줘야 됩니다. 고유 벡터를 제가 V1이라고 할게요. 고유 벡터 V1 찾기.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쭉 써보면은 람다가 1이니까 그냥 I2 빼기 A에다가 곱하기 V1 한 결과 0벡터가 되게 0행렬이라고 할게요. 0행렬. 이것도 이제 고유 벡터를 우리가 행렬로 가겠습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으로. 그럼 요것은요. 자, 한 번에 갈게요. 첨가 행렬로. 그러면은 람다가 1이니까 여기다 넣어주면은요. 마이너스 1. 얘는 뭐 넣을 거 없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리고 0.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i에다가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기압 행사다리꼴로 바꾸면 되겠다. 그럼 이 위의 성분을 위의 행을 1 그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할게요. 그러면 1 플러스 i 그 다음 0이죠. 이 밑에다가는 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를 곱해준다고 하죠. 여기에다가는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요거에 켤레를 곱해서 앞에를 실수화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에다가 플러스니까 2가 되겠죠. 2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빼줘서 2에다가 1 플러스 i 이렇게 되겠네요. 그 0 이렇게 되니까 위랑 아래 행이 소거가 돼버리죠. 그러면 1 플러스 i 0 여기는 0 0 0 이렇게 되면서 따라서 V1은 한 번에 가면은요 t를 미개배수로 긋겠습니다. 그럼 t를 곱해주고서 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콤마 1 이렇게 써주면은 요게 바로 고유 벡터겠다. 당연히 t는 0이 아니다. 여기까지 써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 우리는 뭐까지 해줘야 되냐면 이것을 우리가 유니터리 대각하기 위해서는 얘를 그 노름이 1로 맞춰줘야 된다. 정규화 시켜주는 것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얘를 사실 우리가 1 플러스 i,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무방한 거 아시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고유 벡터 v1이라고 잡는다 치면은 이것의 노름을 실제로 계산해 봅니다. 얘의 노름은 어떻게 되느냐? 앞에 루트가 있고요. 1 플러스 i에다가 얘가 자기 자신을 내적하는 거니까 곱하기 1 마이너스 i를 해주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제곱이 되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루트 1에다가 1이니까 3이네요. 이거 계산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고유 벡터를 잡아주면 이 고유 벡터의 노름이 루트 3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루트 3분의 1 플러스 i, 콤마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이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단위 고유 벡터가 되는 것이죠. 단위 고유 벡터. 그러니까 노름을 1로 맞춰준 그러한 고유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1에 해당하는 얘가 나오고요. 이것을 한 번 더 해야 되죠. 이 행위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람다가 4일 때에 대해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한번 똑같이 또 해주시고요. 저는 칠판을 좀 지우고 계산 너무 이 영상 길어지니까 지운 다음에 바로 답으로 가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람다가 4일 때는 단위 고유 벡터를 찾아주면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나오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저 에르미트의 행렬 A를 대각화해주는 행렬 P라는 것을 결정지을 수 있죠. 어떻게? 따라서 P는 뭐 위에 거를 먼저 써도 되고 밑에 걸 먼저 써도 상관없지만 위에 거 먼저 써줄게요. 그러면 루트 3분의 1 플러스 i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열로써 우리가 성분을 넣어주는 것이죠. 루트 6분의 1 플러스 i 루트 6분의 2 이렇게 행렬을 잡아주면 이것이 바로 에르미트 행렬 A를 대각화해주는 유니터리 행렬이다. 그래서 이 유니터리 행렬을 가지고 쟤를 대각화해주기 때문에 유니터리 대각화라고 부르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따라서 대각화하는 것까지 하면 그러므로 P 인버스 A P를 써주는 건데 이 P 인버스라는 것이 요것의 인버스가 유니터리 행렬의 장점은 뭐였습니까? 얘의 인버스가 곧 제가 H라고 여러분들한테 기호를 알려드렸었죠. 혹은 다른 책들에서 스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랑도 같더라. 요것을 전치해주고 그러니까 전치해주고 켤레까지 해주는 거 컨주게이트 해주는 거 그래서 뒤집고 켤레까지 씌워준 거랑 같더라. 그래서 얘가 간단하다라는 거죠. 상당히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i 요거를 이제 켤레로 씌워줍니다. 그리고 얘가 밑으로 오는 거죠. 얘가 여기로 오면서 루트 6분의 1 마이너스 i 마침 켤레를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얘가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루트 6분의 2 켤레 해줄 게 없죠. 얘들은 다 실수 성분들이니까 여기다 A가 됐죠. 2에다가 1 플러스 i에다가 1 마이너스 i에다가 3 마지막으로 P까지 얘를 다시 한번 또 써주는 거죠. 루트 3분의 1 플러스 i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계산 이거 자 오랜만에 또 스냅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타노스의 핑커스냅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된답니다. 아주 깔끔하게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대각행렬이 완성이 되더라. 우리가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대각화해주고 나면 본연의 행렬 A랑 요 대각화된 행렬 D랑 이 둘은 서로 어떻다? 갈음이더라. 그래서 지지난 단원에서는 불변량으로서 닮은 불변량으로서 10가지의 성질들을 말씀드렸었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러한 행렬을 굳이 이 행렬 자체를 계속 유지해서 볼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상당히 간단하게 이 행렬을 바라볼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대각화라는 것의 그 효용성에 대해서 사실 놀라움을 좀 조명을 했었는데, 하여튼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렇게 내리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강의에 대한 과제는 다 풀이가 됐고요. 이제 지우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응용 분야들에서 상당히 주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관찰된 여러 개의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실험을 했든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뭐 설문조사를 했든 등등 이게 주어진 데이터들을 이 데이터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아우르는 그런 함수를 찾아내는 것이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아우르는 함수라는 것을 만약에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들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유의미한 어떤 의미들을 분석해내는 것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관찰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 아직은 모르는 미지의 영역까지도 예측하는 것 또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주식의 곡선이 있으면 이 곡선이라는 것의 함수만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맞든 틀리든 간에 이 바로 다음에 주가라는 걸 예측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사람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것을 알아내기만 한다면 그것을 예측해가지고 뭐 시장 마케팅 전술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공학 분야에서도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쓰이겠죠. 분석뿐만 아니라 예측도 가능하게 되더라. 이제 오늘 그 학습할 이 곡선적합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커브 피팅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함수를 찾아내는 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관찰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아우르는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 근데 이제 함수들이 보통은 직선의 형태보다는 곡선의 형태를 띠니까 이제 커브 피팅이라고, 이제 곡선 피팅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 곡선 적합 가운데서도 이제 오늘 주로 다루게 될 두 내용은 보관법, 영어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보관법에 대해서랑, 그리고 이 다음에는 최소제곱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보관법의 역사는 상당히 좀 깁니다. 최초에 이제 뭐 선형 보관법부터 해서 뭐 다항식 보관법, 그리고 스플라인 보관법,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다룰 것은 이 다양한 보관법들 중에서도 학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다항식 보관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또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다항식 보관법이 가능한,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 핵심적인 정리 하나가 바로 이 밑에 있는 이 정리인데요. 같이 읽어보면은, 좌표 평면에 있는 임의의 서로 다른 n개의 점을 지나는 k차 다항 함수는 유일하게 존재하더라. 이 k는 이 n보다는 작은 그러한 자연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이 말을 여러분들 와닿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좌표 평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이 이렇게 기울었을까요? 그냥 봐주세요. 좌표 평면에서 점 하나가 예를 들어 주었다고 해보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즉 1차 함수, 1차 함수는 직선이죠. 1차 함수를 만들어보자 라고 한다면 무수히 많이 존재하겠죠. 어떻게든 직선을 막 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점 하나만 더 주어진다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1차 함수는 몇 개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일하게 주어지겠죠. 이들을 지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더라. 칠판이 이게 좀 미끄러워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지나는 이러한 직선 하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더라. 자, 그럼 정리하면 뭐다?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1차 함수를 유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2차 함수를 가보겠습니다. 2차 함수를 어떻게 할까? 자, 2차 함수는 곡선은 이제 포물선 형태. 포물선 형태를 만들 건데, 뭐 두 개의 점만 주어졌다 해볼게요. 요 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만들어 봐라.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뭐 요렇게 뭐 더 깊게도 가능하겠고, 아니면 뒤집어서도 가능하겠고, 2차 함수 곡선 되게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점 하나를 더 주면, 세 개의 점을 줘놓고서 2차 함수를 만들어 봐라. 이 세 개를 아우르는. 그러면 하나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거는 유일하게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이 곡선 하나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조금 이제 감이 오시겠죠? 점 3개의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2차 함수는 다항 함수는 유일하게 결정이 되더라. 3차 함수 가볼까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럼 여러분들이 그대로 또 따라해 볼 수 있겠죠. 3차 함수가 있어요. 점 3개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3점을 지나는 3차 함수를 만들어 봐라.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점 하나가 더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4개의 점을 지나는 3차 함수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 유일하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조금 이제 저 정리가 직관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이게 증명을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사실은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사례들을 눈으로 보자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증명은 제가 생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다면 어떻게 하셔라? 학습을 하셔라. 제가 여러분들이 안 하고 넘어가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안 말씀드리면은 안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책들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도입을 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책들을 이제 공부하시는 거를 제가 권장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은 분량상 스킵은 하겠습니다. 뭐 점이 더 주어진다고 할까요? 근데 어쨌든 간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여기서 주어진 이 K라는 것은 정확하게 N-1은 아니잖아요. 지금 2개에서 1차, 3개에서 2차, 4개에서 3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확하게 1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작다라고 했죠. 이게 뭔 얘기냐면 3차가 있어요. 3차 함수를 또 만들 건데 3차 함수를 만들 건데 점을 5개를 줘볼게요. 2, 3, 4 뭐 이렇게 줄까요? 이렇게 해서 5개의 점이 주어졌어요. 5개의 점을 지나는 3차 함수라는 거는 사실 말이죠. 이거는 존재 안 할 가능성도 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차 함수에 점 5개가 주어졌을 때, 그 다른 예를 들어요. 근데 만약에 점 5개를 지나는 3차 함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제가 무슨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점 5개를 줘놓고서 이 점 5개를 지나가는 3차 함수가 존재한다면, 존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존재한다면 그때는 유일할 거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계략적으로 그렇게 그리는 거지만 이렇게 만들어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사실 점 4개가 돼도 이렇게 평행하게 있는 점 4개를 이렇게 있는 점 4개를 지나는 3차 함수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안 만들어지거든요. 어떻게도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보관법의 다시 말하면 핵심은 뭐냐면 n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n개의 자료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n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n보다 작은 차수의 그 다항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항 함수죠. 다항 함수가 그 n개의 점을 지나는 것이 존재한다면이 사실은 우선인 거예요. 존재 안 할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고 사실 그 가능성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보관법이라는 건 상당히 제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 존재한다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면 유일한 것이고 우리는 그 유일한 함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라는 걸 지금부터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러한 함수를 어떻게 우리가 서양대수학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 것이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사례를 볼 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로 올려드린 거 반드시 출력을 하고 앞에 출력본을 두시고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PPT로는 낱장으로밖에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그냥 칠판만 쳐다보고 있으면 흐름이 끊겨요. 다 연결되어 있는 본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이 흐름이라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강의로 제가 항상 올려드리잖아요. 꼭 출력을 하셔서 앞에 이제 두고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4개의 점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 4 점을 모두 지나는 3차 함수 fx를 실제로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fx를 어떻게 뒀느냐? a0 더하기 a1 x 더하기 a2의 x제곱 더하기 a3의 x세제곱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또 잡고 나면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 꼭 있어요. 선생님, 우린 보통 다항함수 쓰면 최고차항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익숙한데 왜 이렇게 상수항부터 오름차순으로 쓰셨나요? 일반적인 다항함수를 다룰 때는 오름차순으로 쓰는 게 좀 더 편해요. 이게 보시면 인덱스가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얘들 개수들인데 x의 0제곱, x의 0제곱, 그러니까 상수의 항은 인덱스 0, a1의 x1제곱, a2의 x2제곱, a3의 x3제곱, 뭔가 되게 인덱스가 예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만약에 오름차순부터 쓰면 어떻게 돼요? 오름차순부터 쓰면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a1 x세제곱 더하기 a2의 x제곱 더하기, 그래서 뭔가 좀 안 맞아요. 물론 이거를 다 뒤집어 쓰면은 가능은 하겠지만 하여튼간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또 편하다. 자, 그래서 얘를 구하자. 얘를 구할 건데 일단 이렇게 그 식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행렬로서 우리가 구성을 해주는 거죠. 지금 총 4개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4개의 데이터에 얘가 x1, y1, x2, y2, x3, y3, x4, y4라고 하는 상수들로 잡는 거예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자리들이 각각 얘네들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A0, A1, A2, A3 얘네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성되는 형태를 보면은 이 앞에가 개수행렬이죠. 이게 개수행렬, 얘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고 얘가 상수 이제 행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구하는 게 목적이다. 왜? 이 fx라는 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x가 사실 궁금한 게 아니죠. x는 미지수잖아요. 우리한테 이 fx를 구성하고 있어서 궁금한 건 뭡니까? a0, a1, a2, a3가 궁금한 거예요. 얘네들의 숫자가 최종적으로 주어지면은 fx는 확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얘네가 최종적인 미지수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후의 방향은 이 4개의 점을 실제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여기까지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편해요. fx는 얘를 지나가죠. fx는 얘도 지나가겠죠. fx는 얘도 지나가겠죠. fx는 얘도 지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들을 이 1이라는 걸 여기 x자리에다 집어넣고 그럼 y3이라는 것이 여기 튀어나올 거예요. 값으로. 마찬가지로 2, 마이너스 2를 여기 x자리에다 집어넣으면 그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얘기하는 거예요. 3이라는 걸 여기 3x자리에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5가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x1, x2, x3, x4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식을 구성해서 넣으면 결국에 그렇잖아요. 그 연립방정식 얘기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네 점을 대입을 하고 첨가 행렬을 만들어주면 우리한테 목적은 A0, A1, A2, A3 구하는 것이 그 개수들을 구하는 게 목적인 것이고 이 앞장에 있었던 것에다가 우리가 다 대입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더라. x가 1이었을 때는 뭐 제곱, 1, 제곱, 세제곱 다 이제 1이죠. 근데 x가 2였을 때는 2, 4, 8, 3이었을 때는 3, 9, 27 이렇게 쭉 4일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때 각각 해당하는 y 좌표들, y 값들을 써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우스-jordan 소거법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짝 기하 행사다리꼴이 나오겠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났죠? 이 결과에 의해서 A0는 4다. A1은 3이다. A2는 마이너스 5다. A4는 1이다. 그래서 이렇게 땅땅땅땅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냥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fx가 확정 끝났다는 거죠. 그럼 fx를 이제 미리 참고로 삼아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요걸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노란색 곡선으로 나오더라. 그리고 아까 주었었던 점 4개는 여기 있습니다. 1,3 요거 점 있죠. 그리고 2, 마이너스 1 여기 있죠. 그리고 3, 마이너스 5였나요? 여기 있죠. 그리고 4,0 여기서 요 4개의 점을 지나는 3차 함수가 예쁘게 만들어졌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단원에서 행렬 단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선생님 이거 그냥 행렬로 이렇게 우리가 가우스-jordan 소거법으로 안 풀고 그냥 4개씩 써가지고 연립
그냥 늘 하던 대로 연립해서도 풀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으로 계속 쫙 이렇게 푸는 것보다 왜 가우스돈 소거법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아는 게 좋다? 컴퓨터를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손으로 푸는 알고리즘이란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성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우스돈 소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핵연산, 기본 핵연산이라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리즘으로서 구현시켜서 얼마나 쉽게 좀 구현이 가능하니까 그냥 이 보관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이제 계산이 쫙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손으로 할 필요 없다. 만약에 손으로 한다. 손으로 한다 치면은, 그쵸, 뭐, 그렇게 우리가 늘 중고등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연립하는 방식이랑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랑 크게 차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는 이가 상당히 강력한 툴이 되더라.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제가 한마디 좀 덧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다항식 보관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보셨는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말이죠, 가능만 하다면 이게 꼭 x제곱, x세제곱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응용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이것이 어떻게 더 확장이 가능할 것이냐, 이 보관법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는 다항함수라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요. 3차 다항함수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fx를 이러한 식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꼭 다항함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삼각함수나 다른 어떤 함수를 이용한 보관법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4개의 점을 지나는 지수함수가 궁금할 수도 있겠고 4개의 점을 지나는 로그함수를 궁금할 수도 있겠고 무슨 이해되시죠? 얘네들이 꼭 x제곱, x세제곱이 아니라 로그 x, 뭐 ln x, 뭐 2x제곱, 뭐 탄젠트 x 이런 거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다만 예를 들어서 요게 x가 아니라 뭐 2x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요 데이터가 들어간 요 앞에 개수행렬에 값만 예를 들어 2가 들어간다 치면은 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아까처럼 4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응용이라는 것은 살짝만 비틀어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거를 얼마든지 더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상당히 제한적이겠죠. 사실 다항함수를 만드는 것도 아까 방금 제가 처음 개념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능한 케이스가 사실은 훨씬 허다하고 이 인터폴레이션 기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례는 아주 극히 드물죠.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거의 보시는 게 맞아요. 정말 특수한 케이스에서나 사실은 가능한 방법이에요. 정확하게 4개의 점을 딱 지나가는 그런 예쁜 함수라는 게 만들어지면 최고겠지만 그게 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다른 어떤 함수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때는 이 방정식이 안 풀리겠죠. 안 풀릴 경우가 더 많겠죠. 풀린다면 짱인 거고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자꾸 너무 첨언드리나? 그러니까 오늘 어차피 증명하고 이게 복잡할 내용은 없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 보관법의 또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한다면 설령 그런 아주 예쁜 함수라는 걸 만들어냈다고 쳐요. 방금 같은 경우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면 분명한 거는 이 앞서 구했었던 4개의 점에 대한 분석은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4개의 점 데이터 관찰한 그 4개 관찰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4개를 지나가는 함수식을 보관법으로 찾아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4개의 유기성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확도가 높고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유연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새로운 데이터가 예를 들어 나온다고 쳐봐요. 여기서 새로운 하나의 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5번째 데이터가 4개의 점 데이터로 이렇게 기껏 구해놨는데 5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여기 위치에 딱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 곡선은 버려야 됩니다.
이 곡선 이제 못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새로운 점을 포함하는 새로운 점을 이거 5개의 점을 포함하는 또 보관법을 쓸 거냐? 되게 난감하죠. 완전히 다시 리셋해야 돼요. 새로운 것이 나온 것에 대한 그 유연성이 상당히 상당히 힘들고요.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4개의 자료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예쁩니다. 이건 되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측도 상당히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은 x가 5일 때는 어디 있겠느냐, x가 5일 때는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유일하게 한 점밖에 얘기를 못해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아예 얘기를 논할 수가 없게 되죠. 이해됩니까? x가 5였었을 때는 유일하게 이 곡선에 걸치는 그 한 점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 근처에 있는 것도 얘기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있어야 돼요. 예측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예측은 하지 않잖아요. 일상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성공할 확률은 정확하게 몇이야?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렇게 이 정도에서 이 정도만큼 성공할 확률이 대충 한 몇 퍼센트 정도 돼. 이런 식으로 범위 형태로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요거는 그 일반적인 상식에 사실 통용되진 않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점을 예측하는 건 가능은 하겠지만, 그런, 상당히 좀 사고가 유연성이 떨어지더라. 라는 것이 또 이 보관법의 좀 치명적인 단점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런 치명적인 단점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겠느냐. 그 극복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파트를 또 보도록 하죠. 자, 곡선적합의 두 번째 방법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최소제곱법에 대해서입니다. 상당히 좀 얘기할 게 많습니다. 참 재밌는 방법인데, 뭐부터 말씀드릴까? 네, 최소제곱법은요, 일단 우리가 바로 전 파트에서 했었던 보관법 있죠. 인터폴레이션 기법의 그 단점들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존재하느냐 자체가, 여러 개 주어진 그 자료를 정확하게 포함하는 함수라는 게 존재하느냐. 존재는 하겠지만,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죠. 그러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수식을 임의로 막 잡는다고 해서 맘대로 이렇게 함수가 그 식이 풀리는 게 아니더라. 두 번째로 또 어떤 단점이 있었더라?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지더라. 그런 여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최소제곱법을 최초로 만들고 창안을 하고 공표하고 실제로 이제 사례로 이용하기도 해서 당시 학계의 대파란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그 유명한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입니다. 수학의 왕. 그러니까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최소제곱법을 이용해서 그 당시 소행성 세레스가 있어요. 소행성, 하늘에 떠 있는 행성, 소행성 세레스라는 소행성이 있는데, 그 소행성 세레스의 궤도를 당시 천문학자들, 수학자들이 그 궤도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소행성 세레스가 학계에서 사라지게 될 그 존재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아무도 그 행성의 궤도를 예측하는데 성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우스가 딱 가서 이 방법을 만들어내고 정확하게 이 궤도를, 이 소행성의 궤도를 예측해내고 그 자리에 이 소행성 세레스가 다시 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가우스가 일약 스타가 됐죠. 그게 가우스가 몇 살 때냐면 23살 때예요. 23살 때. 23살의 그 어린 나이 때 이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한 거죠. 진짜. 근데 이제 또 재미있는 또 일화가 있는 게, 가우스 말고 또 그 당시에 아주 또 유명했던 대수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수학자. 제가 바로 얼마 전 교양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린 적이 있죠. 아드리엥 마리 르장드르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르장드르도 그 가우스와는 별도로 르장드르 또한 이 최소제곱법의 원리를 연구를 했어요. 르장드르도 그 동시대에 연구를 했었고,
이거를 실제로 공표까지 했습니다. 가우스랑은 독자적으로요. 르장드르 또한. 그런데 가우스가 스타가 됐잖아요. 이 최소제곱법으로서. 세계를 떴을까. 실제로 가우스가 이후에 교수를 달게 된 그 가장 큰 공헌이기도 해요. 이 소행성 세레스의 궤도를 예측해냈다라는 게. 그러니까 르장드르가 한편으로 배가 아팠었던 것 같아요. 르장드르는 가우스를 공격을 합니다. 내가 먼저 저 최소제곱법이라는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가우스가 마치 자기가 먼저 한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 알렸다. 그렇게 알려진 거에 대해서 막 맹비난을 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작은 사건이 아니었죠. 아주 그냥 대수학자들의 그냥 그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마치 조금 더 그 전에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그 대결처럼 가우스와 르장드르의 대결이라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또 수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떡밥을 물린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먼저냐라는 걸 가지고 실제로 이 둘의 연구 그 문헌들을 뒤지면서 역추적을 해 나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우스가 먼저라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가우스가 더 먼저 연구를 했었다라는 그 정황들이 이미 딱 나온 거예요. 현재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가우스가 이 최소제곱법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르장드르 입장에서는 당시 르장드르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빴고 그 승복을 안 했어요. 르장드르는 끝내 계속 가우스를 이제 일평생 내내 비난을 합니다. 공격하고 저런 수학자, 저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수학계에, 이 학계에 이런 식의 그런 사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이제 그 편지를 한 문헌도 있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르장드르는 막 이렇게 가우스를 계속 공격을 했는데 사실 가우스가 훨씬 더 어려요. 르장드르보다. 더 어린 청년이었잖아요. 23살 때. 르장드르는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많이 차 있을 때였고 가우스의 대처가 참 더 되게 재밌는 게 그 둘의 이 싸움에 심판 역할을 자처했었던 그런 더 수학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 수학자들이 또 누가 있냐면 또 라플라스라는 또 그 당시에 유명한 또 수학자가 있죠. 라플라스. 그 또 대수학자인 라플라스가 또 그 둘의 약간 심판 역할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라플라스가 가우스한테 먼저 서신을 보내요. 르장드르가 당신보다 훨씬 먼저 자기가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래서 가우스 당신이 더 먼저 했다라는 그런 연구 기록들을 한번 제시해봐라. 라고 라플라스가 이제 가우스한테 실제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거에 답장으로 온 거에서 이제 쫙 길게 있는데 말미에 이제 가우스의 그 장문의 그 편지의 그 말미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가우스가 나는 이 최소제곱법이 1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 방법이 왜 이제서야 나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르장드르는 가우스가 이 르장드르 씨는 이 최소제곱법에 상당히 큰 의미를 자꾸 부여하고 자기가 먼저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모양인데 가우스가 나는 이 최소제곱법에다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 르장드르의 이 사고방식에 난 도저히 공감을 못하겠다. 이게 뭐가 대단하냐는 거예요. 르장드르는 그걸 가지고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해댔는데 가우스는 뭐 이걸 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냥 그 대수학자인 르장드르를 졸지에 엄청 되게 소인배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가우스는 정말 제가 그래서 예전에 가우스 영상을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오만한 수학의 왕이라고. 근데 반박 불가합니다. 정말 그 가우스는 인격적으로는 흔히 많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우리는 그 최소제곱법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오늘은요 가우스가 실제로 써먹었었던 그 최소제곱법의 그 방법까지는 안 가요. 다만 이 최소제곱법의 기법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냐라는 그 사례를 하나 좀 간단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본론을 다시 보도록 하죠. 너무 잡담 많이 했나요?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였으면 좋겠다. 응용에 대해서 그냥 사례들을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무겁지 않은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 제가 또 일부러 이렇게 잡담을 했습니다. 다 계산된, 다 저의 계획이에요. 최소제곱법 같이 보면은요, 개념 뭐다? 특정 점들을 포함한 함수를 특정 지을 수 없을 때. 앞에서 보관법, 인터폴레이션 기법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정확하게 주어진 점들을 딱 포함하는 그러한 함수를 찾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질 필요는 없다. 정확하진 않더라도 가장 근사하게, 가장 근사하게 하는 그 곡선을 찾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딱 맞게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딱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관법은 무조건 딱 맞아야 돼요. 맞아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 최소제곱법은 딱 맞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여기 말씀드리자면 함수를 특정 지을 수 없을 때 실제 해와의 여기서 해라는 것은 실제 곡선입니다. 실제 함수. 실제 해와의 오차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그래서 오차 제곱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오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제곱합을 이제 어떻게 하더라? 최소가 되도록 만든더라. 오차 제곱합을 가장 작게 만든다. 이건 여러분들이 사실 처음 보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오차가, 그러니까 내가 실제 값이 있다고 쳐봐요. 실제 값이랑 내가 지금부터 예측해낸 값이랑 그 오차가 플러스 3이라는 오차가 생겼고 다른 데이터는 마이너스 3이라는 오차가 생겼어요. 이 둘을 그냥 합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둘이 상쇄되면서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차를 가지고 그냥 합을 해버리면은 이 오차들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이 되면서 상쇄가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마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데이터들의 오차가 서로 없나 보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 제곱을 해주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이라는 것을 제곱을 해줘서 9로 만들고 얘도 제곱을 해주면 9가 되겠죠? 그럼 이 둘을 더해주면 18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오차의 그 데이터 크기가 대략 한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물론 이건 뻥튀기 된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어디서 써먹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통계에서 분산 구할 때 쓰죠. 분산 구할 때. 분산 베리언스 구할 때. 그 분산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우리가 왜 편차를 그냥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낸 것을 분산이라 그러느냐 라고 하면은 마찬가지 이유였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하게 오차 제곱합을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오차 제곱합을 근데 어떻게 하더라? 가장 작게 만드는 그러한 근사적인 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최소제곱배라 부르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사한 그래프를 그냥 단순히 근사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근사한 그래프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물론 뭐 가장 근사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꼭 오차의 제곱합을 최소로 만드는 것만이 가장 근사한 거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이 기법이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그 다 보관법을 할 때도 중요한 정리가 밑에 있었다시피 이 최소제곱법을 이후로 제가 서술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정리를 밑에다 서술을 써놨어요. 근데 이것도 그 증명하려면 사실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목적은 뭐냐면 이겁니다. 목적은 이게 지금 제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얘를 만들어요. 우리 앞에서도 이 형태를 봤죠. ax-b, ax는 b다. 그런데 얘랑 이 앞에 있는 얘랑 이 둘의 그 오차라는 거는 차이죠.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라는 것은
노름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노름이라는 건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인 거죠. 이것의 최소화. 네, 여러분들이 이후에 요거에 대한 증명은 제가 오늘은 서술해 드리진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서양대서 책을 보실 때 이거에 대한 증명 정도 한번 꼭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건 꼭 넘어가지 말고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분량상 생략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증명이 흐름이 가냐면 요 A의 개수행렬, 그러니까 요거 개수행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 식에서 요 앞에 있는 A를 개수행렬이라고 그러죠. 개수행렬의 열 공간으로요. 요 B를 직교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거 언급을 드리려면은 이거에 대한 유일성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 너무 좀 길어질 것 같네요. 그냥 오늘은 그냥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만 그냥 가도록 하고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요것을 얘와 얘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증명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타트를 알고 계시면 증명 다른 책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스타트를 하는구나 조금 낮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리를 같이 보면요. 정리가 약간 조금 어려워요. 방정식 AXB를 변형을 합니다. 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 기법으로 가는 건데 얘의 양변에다가 이 A의 전치행렬을 곱해줘요. 양변에다가. 그러면은 A의 T가 각각 앞에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식을 normal equation이라고 해서 정규 방정식이라 불러요.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요. 이 정규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이것의 해가 바로 원래의 최소 제곱해가 됩니다. 되게 놀랍지 않나요? 그 증명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분량상 생략을 할게요. 욕심 같아서는 하고 싶지만 할까? 안 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얘의 모든 해가 얘의 최소 제곱해다.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페이지 이거 지우고 넘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사례를 아주 간단하게 좀 볼 텐데요. 4점을 줍니다. 그 4개의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4개의 점에 대해서 좌표평면에서 가장 근사하는 1차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1차 함수를, 직선을. 이거는요, 불가능하죠. 저 보관법으로는요. 인터폴레이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4개의 점을 좌표평면에다 찍어 보시고 이 4개의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존재하느냐? 불가능해요.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최소제곱법이라는 건 어떻더라? 상관없더라. 그 보관법에서는요. 이 4개의 점을 지나는 fx를 이런 식으로 잡는다라면 이미 이거에서 불가능해요. 뭐 풀이고 자시고 간에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최소제곱법에서는요. fx를 이렇게 잡아도요. 설령 1차 함수로 잡든 2차 함수로 잡든 3차 함수로 잡든 지수 함수로 잡든 뭐 삼각함수로 잡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 뭐다? 그렇게 내가 함수식을 잡았었을 때 이 4개의 점에 가장 근사한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개수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fx를 이제 구할 건데 어떻게 하더라? 다음에 이제 방정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ax는 b 요 식을 만들어줘요. 우리한테 목적은 뭡니까? 우리한테 지금 목적은 a0랑 a1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형태입니다. 일일이 있고요. x1, x2, x3, x4 자리에는 얘네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요 y1, y2, y3, y4에는 아까 요 1, 3, 4, 4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미리 좀 써놓을게요. 요 앞에 있는 게 a고 얘가 v고 x고 얘가 b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a값이 어떻게 잡히는 거다? 1, 1, 1, 1 그리고 저기서 0, 1, 2, 3 이렇게 잡히는 거죠. 이렇게 잡히는 거고 b는 1, 3, 4, 4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4점을 대입을 하고 정규 방정식을 이렇게 꾸려줍니다. 아까 그 정리해서 봤던
그 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AT라는 건 요거에 트랜스포즈 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1, 1, 1, 0, 1, 2, 3 이렇게 되겠죠. 요것이 바로 AT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정규방 노멀 이큐에이션이라 부른다. 그래서 정규 방정식으로부터 방정식 이제 얘를 만든다는 게 뭔데? 이게 뭐냐면 요게 지금 왜 요걸 이탈리 되어 있죠? 요것도 그냥 저거 그냥 챕니다. 요거 갑자기 말했다 안 떠오르네. 이 UX입니다. 여기 지금 요거 생각해 보세요. 얘를 요것의 통째로 역행렬을 지금 구해주는 거예요. 요거의 통째로 역행렬을 양변에다가 곱해주면은 얘 날아가면서 얘가 이제 단위 행렬로 날아가면서 x만 남겠죠. 좌변에 x만 남고 이 우변에는 요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얘의 역행렬 앞에다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x만 남고 요렇게 되겠죠. 이 x라는 게 뭔데? 우리가 목적하는 A0, A1 개수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얘를 실제로 이제 지금 구해놓은 겁니다. AT에다가 A를 곱했다는 건 뭐냐면 얘에다가 요거를 곱했다. 그러면은 2x4에다가 4x2니까 이 둘의 곱셈 결과는 2x2짜리가 나오겠죠. 정사각형렬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얘랑 얘를 여러분 뭐 실제로 곱해보셔도 되고 얘랑 얘를 실제로 곱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보면은 1 곱하기 1, 1 곱하기 1, 1 곱하기 1, 1 곱하기 1 한 다음에 더하면은 4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검사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얘가 되니까 이제 요것의 역행렬을 구해요. 요거 역행렬을 구하면은 얘 인버스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요. 이제 어떻게 한다? 최종적으로 요 x라는 식은 어떻게 된다? 요 앞에 있는 얘는 얘가 된다. 그리고 요 AT라는 것은 여기 있죠. 얘가 바로 얘죠. 그리고 B, 요 B는 뭐다? 요거다. 일정다다. 그럼 이제 우린 뭐만 하면 된다? 요것을 계산만 하면 계산해본 결과가 얘가 X라는 건 A0, A1이었는데 실제로 요 긴 식의 계산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3,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분의 3, 1이 나오니까 그럼 뭐다? A0는 2분의 3, A1은 1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잡았었던 1차 함수를 이렇게 다시 바꿔줄 수 있더라. 앞에 지금 1이라는 개수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 더하기 x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y는 x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이 노란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4개의 점이 각각 어디 있냐? 0,1 여기 있죠? 0,1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1,3 여기 있죠? 1,3 여기 그리고 2,4 여기 있죠? 그리고 3,4 여기 있죠? 진짜 딱 절묘하게 여기 하면서 요 사이를 아주 예쁘게 지나가더라는 거죠. 최소 근사, 가장 근사한 직선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요 4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진 않을지언정 요 4개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더라 라고 하는 그 경향이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요, 딱 봐도 이 직선과 이 4개의 점과의 거리 제곱이란 걸 상상해봐요. 오차라는 거를. 오차 제곱이라는 걸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딱 와 나가실 거예요. 요 0,1이라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오차죠. 요만큼의 거리.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의 거리. 요만큼의 거리. 여기서 요만큼의 거리가 있다는 거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 그것들의 제곱들의 합이 실제로 이 직선일 때가 가장 작더라. 근데 여러분 눈으로 봐도 딱 그렇게 될 거라는 느낌 드시잖아요. 4개의 점이 저렇게 있었을 때 요 4개의 점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곡선이든 직선이든 거기까지의, 우린 직선을 원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 직선까지의 거리 그 거리들을 제곱해서 총 합한 것이 가장 작게 되는 형태의 직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 먹겠느냐? 해보면 얘더라. 잘하시더라. 신기하죠? 신기한 이 기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라? 다른 서양대사학 책에서 야, 이게 어떻게 되지? 공부하셔라. 꼭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제가 이거 강의를 제가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음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자, 그래서 이제 N차에 대해서 일반화시킨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1차 함수 만들었잖아요. 1차 함수 만들었다 보니까 이게 되게 단촐하죠. 그런데 얼마든지 N차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N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게 총 그 N 플러스 1개 열이 생기겠죠. N 플러스 1개 열이. X1의 N차. 그러니까 이게 총 M개의 자료점이 쓰인 거예요. 자, 이제는요. 자료점이 말이죠. 보관법에서는 자료점이, 자료 데이터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죠. 너무 많으면 보관법 인터폴레이션 기법으로는 자료점이 내가 구하는 그 관찰 데이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 야, 그거를 모두 지나가는 함수 어떻게 만들어요? 되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할까지는데 얘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어차피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근사적인 그래프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꼭 맞아떨어지는 그래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많은 자료점을 끌고 모은다 하더라도 뭐 계산만 복잡해질 뿐. 그래서 이미 M개입니다. M개의 자료점 X1부터 XM까지 쭉 있죠. 인덱스가 Y1, YM까지. 그것들은 이제 얘들의 행을 담당하겠죠. 각각의 이제 행들에 대한 연립식으로 짜여질 겁니다. 그래서 총 M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M행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N차당식을 만든다 라고 했으면은 N 플러스 1 열이 만들어지겠죠. 따라오시겠습니까? 상수항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똑같이 방금 이제 쓰던 기법으로 해주면 얼마든지 N차당식에서도 되더라. 그런데 N차당식에 대해서만 되겠느냐? 당연히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지수함수로 해서 지수곡선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뭐 다중회귀도 가능하고요. 다변수로 여러 개 변수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가우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뭐 얘기를 했으니까 가우스는 어떻게 했느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성들은 공전, 움직이는 궤도가 타원 형태를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우스는 타원 곡선을 이용한 거예요. 타원 곡선을. 타원 곡선을 만들면 총 열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최대 6개가 필요하겠죠. 타원 곡선 만들려면. X제곱이랑 Y제곱이랑 이제 XY랑 X랑 Y랑 상수까지, 그쵸? 이렇게 6개에 대해서 개수들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A0, A1, A2, A3, A4, A5 그러니까 상수는 그냥 없는 거 치고 플러스 해서 는 0 해주면 타원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다 쓰여야 된다라는 사실 그런 것도 아니긴 하고요. 근데 어쨌든 최대 이거 모든 것을 다 활용해 준다면 최대 6열짜리가 나오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계산 되게 간단하죠. 뭐 못할 거 아니죠. 근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이거 손으로 계산하는 작업이 상당히 좀 빡세긴 했겠지만 하여튼간 6개의 열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얼마든지 그 응용의 폭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 느낌 오시겠죠?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활용 가능할지. 자, 그래서 한눈에 보기 좋으시라고 그 두 방법에 대해서 표로 한번 비교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 내용을 보면은 어떻더라? 보관법, 최소제곱법. 보관법 같은 경우는 목표가 뭐더라? 정확하게 주어진 데이터들,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들을 완벽하게 포함하는 함수를 찾는 게 보관법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최소제곱법의 목적은 뭐다? 이 데이터들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하여튼간 이 데이터들의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것은 파악할 수 있다. 그런 경향을 반영하는 함수를 만들겠다. 그런데 말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최소제곱합이 우연찮게 정확하게 딱 곡선에 맞아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최소제곱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사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잘 잡아주면 오차 그 제곱합이 완벽하게 0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건 뭐 보관법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게 된 결과인 거죠. 근데 하여튼간 최소제곱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아줬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보다는 근사한 게 잡히는 게 당연히 일반적일 테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예 보관법은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고서는. 데이터의 수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보관법 같은 경우는 많으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데이터가 막 몇백 개, 막 몇천 개 이렇게 된다. 그 몇백 개, 몇천 개를 지나는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함수라는 거 만든다는 거는 그냥 뭐 직관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함수식을 대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래서 데이터는 적을수록 좋다. 최소제곱법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많아도 무방해요. 어차피 계산은 컴퓨터가 할 거니까. 계산해야 이제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것들이 메커니즘들은 얼마든지 알고리즘 짜서 컴퓨터에다 때려 넣으면 되는 거고 컴퓨터가 계산할 거니까 데이터 많아도 무방합니다. 잘만 돌아가요. 정밀도라는 것이 뭐냐면 분석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관법을 통해서 함수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럼 뭐 적어도 이 주어졌던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 자체는 아주 예쁘게 할 수 있잖아요. 매우 높다. 사실은 높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편이라고 한다면 매우 그럴듯하다. 분석의 정밀도라는 거. 최소제곱법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건 뭐냐? 그렇죠? 그 보관법은요. 만들어지면 정확하고 근데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최소제곱법은요. 무조건 만들어진다라는 거잖아요.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안 만들어지진 않아요. 최소제곱법은. 내가 함수를 아무리 이상하게 잡아도 주어진 데이터들의 하여튼간 오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어떤 함수 자체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치만 놓고 봤었을 때는 보관법은 안 만들어지고 그냥 땡하는 건데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으면 분석은 정확하다. 나름. 근데 최소제곱법은 안 만들어지는 가능성은 없으니까 어떻게든 만들어진 그 결과물만 놓고 봤었을 때는 당연히 그 상대적으로 분석에 대한 정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인 데이터만 놓고 봤었을 때는. 하나의 항목을 사실 더 넣을 걸 그랬네요. 애초에 보관법은 가능한 사례가 적고요. 최소제곱법은 잘 되죠. 계산 어차피 사람이 할 게 아니거든. 신축성이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그 유도리라고 해야 될까요? 유도리라는 게 그게 한국말 맞습니까? 유동성? 유동성은 또 전문 용어가 있는데. 하여튼 신축성. 그거에 대처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보관법은 상당히 그 조절이 어렵더라. 정확하게 피팅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점이 하나 찍혀버리는 순간 그냥 다 앞서 했던 분석은 다 날아가 버려요. 어지간해서는. 정확하게 딱 그 선에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고서야. 그래서 그냥 새로 리셋해버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지간해서는. 그래서 상당히 그 예측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측도 그렇고 새로운 또 관측 데이터가 나온다 해도 문제입니다. 근데 최소제곱법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근사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제곱법으로 예를 들어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소제곱법을 이용해서 어떤 함수를 만들어냈어요. 11번째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10개의 데이터를 했었을 때 예를 들어 지수함수, 지수곡선이라는 거를 피팅시켰다고 쳐봐요. 그 지수곡선을 그대로 써먹어도 개수만 좀 바뀔 뿐. 결과적인 개수는 조금 바뀌죠. 새로운 데이터랑 또 피팅 돼야 되니까. 근데 개수만 바뀔 뿐 이 함수식의 형태는 그대로 가져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자료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좋죠. 예측 또한 범위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지수함수를 가지고 피팅시킨 거랑 탄젠트 함수를 가지고 피팅시킨 게 있다 쳐봅시다. 지수함수로 피팅시키고 탄젠트 함수를 피팅시킨 상황에서 어떻게 해도 피팅은 다 되니까. 아니면 뭐 다항함수로도 짠 것도 있겠고, 뭐 다항함수로 짠 결과, 지수함수로 짠 결과, 탄젠트 함수로 짠 결과가 있어요. 새로운 예측을 할 겁니다.
야, 그러면은 11번째 데이터는 어떻게 나올 것 같니? 라고 했었을 때, 다항함수로서 다항함수로서 피팅한 걸로서 예측을 하면 이쯤 나올 거예요. 탄젠트로서 피팅한 결과 보면 이쯤 나올 거예요. 지수함수를 분석한 결과로 보면 이쯤 나올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적당한 신뢰도 같은 것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고, 그래서 새로운 거에 대한 예측도 좋고 새 데이터에 대한 신축도 좋더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더라. 이제 이쯤 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흥미를 갖고 서양대수와 다른 책을 공부하셨을 때 이 내용들을 좀 보시겠죠?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은 공부하세요. 자, 이번 챕터에서는요, 사실은 최적화라는 이 단어만 놓고 봤었을 때는 보다 적합한 주제입니다. 뭐 곡성을 최적화시켰다라고도 앞에 있는 것도 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간 최적화라는 건 보통 어떤 값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보는 건 뭐냐면은 특정한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식이 있어요. 이 제약 조건 하에서 원하는 식을 다뤘었을 때 이 식의 최대값, 그러니까 그 값을 구하는 것이죠.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그 값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에 대한 활용도도 뭔가 활용법을 진짜 말하기 입 아플 정도로 되게 많이 활용이 되죠. 뭐 공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그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최적화 문제라는 거는 오티마이제이션 정말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뭐 나 좀 서양대 수학 좀 공부했어 라고 하려면 필수적으로 거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 최적화 시키는 거,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는 기본적입니다. 근데 최적화라는 것도 당연히 되게 폭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볼 것은 2차 형식의 최적화입니다. 2차 형식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모든 항이 2차인 항들로 구성된 식입니다. x제곱이든 y제곱이든 xy든. 그래서 쿼드라틱 폼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정의를 제가 서술을 해드리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이것 내용보다는 요 다음,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지금은요. 그래서 2차원 공간상에서의 일반적인 2차 형식, 3차원 공간상의 2차 형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하적인 측면을 좀 넣어서 좀 다뤄드릴 것인데, 2차 형식을 왜 다루느냐?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쿼드라틱 폼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벡터를 다룰 때 노름이라는 것을 했죠. 노름이라는 것 자체가 2차 형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 형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노름이라는 게 기하적으로 봤었을 때는 마치 길이를 재는 자아 역할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이든 실제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든 되게 범용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 2차 형식이라는 것은 이 노름에서 보다 파생해서 보다 폭넓게 많은 이슈들을 다룬다? 그래서 되게 오래전부터 이 2차 형식 쿼드라틱 폼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어 왔어요. 거의 뭐 기원을 따져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도 2차 형식이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제곱이다. 그것도 그냥 2차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부터도 해서도 페르마도 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고, 실질적으로 2차 형식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제 논의가 많이 활성화가 된 것은 카를 프리드리 가우스 때부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간 오랜 역사 동안 많은 수학자들에게 이 2차 형식은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 왔었고, 우리가 많이 사용해 볼 수 있겠더라. 사실 2차 형식에 대해서만도 얘기를 하려면 얘기해 드릴 게 사실 많아요. 사실 여러분 다른 책들을 보시면은요, 서양대에서 다른 책들을 보면은 이 2차 형식만으로도 한 단원을 구성하는 책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또 얘랑 잘 엮이는 게 대각화죠. 이게 그 두 개가 또 잘 호환이 되다 보니까. 대각화랑 보통 엮여가지고 한 챕터를 구성하는 책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이후에 다른 것들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2차 형식이 메인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R2상에서 2차 공간에서는 X랑 Y, 그러니까 두 개의 미수가 있겠죠? X1이랑 X2라고 해주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2차 형식입니다. 2차 항들로 다 돼 있죠. X1, X2 곱한 것도 2차, 이것도 2차, 이것도 2차.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옆에 2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A1의 X1제곱, A2의 X2제곱, 2 곱하기 A3의 X1, X2는 얘를 우리는 이제 행렬로 다룰 거니까 요거를요,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전개해보면 나와요. 딱히 뭐 증명이란 거 안 해도 되겠죠. 그냥 요거 그냥 쭉 전개해보세요. 이거 전개하면 얘가 나와요. 이거 형태를 조금 더 눈여겨보세요. 형태가 뭐냐면 저기서 A1, A2, A3 순서입니다. 그거가 A1, A2, A3 이렇게 붙어요.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정도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R3상에서 3차 공간상에서는 밀수가 3개죠. X축, Y축, Z축 이렇게 이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X1, X2, X3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2차 형식을 싹 써보면 이렇게 되죠. 2차 형식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 요거 순서 주의하세요. X1, X2고요. 첫 번째. 그래서 A4의 X1, X2 그리고 A5의 X1, X3입니다. 그러니까 X1에서 X1, X2, X1, X3 그 다음에 X2, X3 이런 식으로 순서를 훑어요. 요 순서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거 안 틀립니다. 그래서 A4, A5, A6가 이렇게 붙는데 그 위치들을 보면은 A1, A2, A3가 주 대각선 성분으로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4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5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A6 이렇게 들어가요.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잘 보시면 좋겠죠? 이거 정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형식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거냐. 제약된 극값이라는 걸 구하겠다. 그래서 제약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조건이 주어진 거죠. 조건 하에 내가 원하는 2차 형식. 이 2차 형식을 어떤 조건 하에서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뽑아보는 것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론만 들으니까 뭐야 싶겠지만 사례를 보면 재밌어요, 이것도. 그래서 특정 제약. 이 제약이 영어로 constraint라 그러는데 특정 constraint, 제약하에서 결정되는 원하는 식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이제 개념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밑에 또 정리가 또 핵심이죠. 오늘은 증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증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내용들이 들어가요. 주축 정리, 영어로 Principal Axis Theorem이라고 불리는 주축 정리도 되게 중요하고 그 전에 직교행렬에 대한 성질을 사실 좀 언급을 할 게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증명을 하려면은 꽤나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략을 하고 궁금하시면 꼭 학습을 하셔라.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오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후에 다른 책으로 학습을 하실 때 보셔라. 자, 그래서 정리를 같이 좀 보면은 n/n짜리 행렬 A의 고유값들을요. 큰 순서대로 차례대로 람다1이 제일 큰 거, 람다2 그 다음으로 큰 거, 그 다음 쭉 해가지고 람다 n까지로 쫙 했어요. 그래서 얘가 제일 큰 거, 얘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 크기 순서대로. 람다는 고유값이라는 건 수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러한 제약 조건이 줍니다. 그러니까 V란 벡터의 노름이 1이다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이러한 제약 하에 V의 전치 곱하기 A 곱하기 V. 요거는 이제 우리가 2차 형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을 때 이 2차 형식 V가 X, Y 성분 각각 들어가 있었고 얘는 X, Y 성분 이제 행로로 나온 거, 얘는 열로 나온 거. 그리고 그 가운데 A 형태, 거기에 이제 A1, A2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2차 형식으로 우리가 써먹겠다는 거예요. 이 2차 형식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은 각각 어떨 때 만들어지냐면 최대값은 람다1에 대해서 제일 큰 거, 이 람다1에 대해 대응하는 단위 고유 벡터에서 단위 고유 벡터라는 건 람다1의 고유 벡터를 만든 거에서 정규화까지 시켜서 노름 크기를 1로 만든 거, 그 지점에서 얘의 최대값이 형성이 되더라.
일단 그래요.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뭔 소리 이해 못하셔도 이제 사례로 보시면 알 거예요. 최소값은 반대로 가장 작은 람다 n일 때에 대한 단위 고유 벡터인 지점에서 형성이 되더라.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약 조건을 이렇게 줬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1이라는 제약을 한 거예요. 얘는 좌표평면상에서는 원의 형태를 띈다라는 거 다들 아시죠? 반지름 길이 1이고 중심이 0,0이 원점이면서 이게 이제 역할이 뭐냐면 앞에서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반영된 결과가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v라는 것을 이거 앞서서 어떻게 말할까? v를 x, y라고 한 거죠. 요거를. 그래서 x, y 얘라는 게 사실상 뭐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것에 이제 노름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얘가 이제 1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걸로부터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제약 조건이 이렇게 요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럼 이거 지금 우리 하는 요거 제약이라는 게 너무 한정되는 제약 아닐까? V의 노름이 1로 맞춰야 한다라는 상당히 특수한 상황에서나 가능한 최적화인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거의 활용 범위는 큽니다. 상당히 이걸 여러분 많이 맞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U라는 벡터가 있어요. U라는 벡터의 노름이 계산해보니까 예를 들어 5였어요. 그럼 못 쓰냐? 아닙니다.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맞춰버리면 되잖아요. 되나요?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는 그냥 U1이든 아니면 V든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그냥 저 숫자 안에 성분만 5로 나눠서 조정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름이 1이라는 것을 애초부터 벡터의 노름이 1인 상황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린 저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X랑 Y만 꼭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죠. 벡터라는 것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벡터가 성분이 여기 복잡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X랑 Y 성분을 간 거지만 여기가 엄청나게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의 노름이 뭐만 되면 돼요? 1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요 안쪽이 뭐 다항식으로 막 복잡하게 주어지든 뭐 지수 함수든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걸 정규화 시켜서 요 노름을 1 사이즈로 맞춰주기만 하고 그렇게 조정된 얘의 성분들을 그대로 갖다 써먹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제약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상당히 생각하시는 것보다 활용도가 넓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쭉 해서 이어서 보면 이제 뭐냐면은 이러한 2차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러한 2차 형식이에요. 그래서 5x제곱 더하기 5y제곱 더하기 4xy라는 요 2차 형식을 어떻게 하겠다? 얘에 대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해보도록 하자. 다시 한번 이 문제의 형태를 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식을 일단 미지수 z라고 잡겠습니다. z로 잡고 그래서 이제 이 z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2차 형식을 우리가 서양대 수학에서 배운 기법들을 활용하려면 행렬로 얘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행렬 표현으로 바꿔줍니다. 행렬 표현을 바꿔주는데 이거 순서를 잘 봅시다. x제곱 앞에 5 있어요. 그 5가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y제곱 앞에 5 있어요. 그 5는 여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4는요. 그대로 4 쓰면 안 돼요. 2배에다가 a3인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2 있다는 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 뭐를 써야 됩니까? 2를 써줘야 돼요. 2. 4에서 나중에 2를 해서 2 써주면 그러면 2차 형식 완성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전개해 보시면 얘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그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었냐. 고유값, 고유 벡터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방금 그 쿼드라틱 폼을 행렬 표현으로 바꾼 거에서 가운데 있었던 개수들로 이루어진 행렬 있었죠? 정사각 행렬. 그걸 가지고 그 정사각 행렬 얘의 고유값이랑 단위 고유 벡터를 구하는 노름이 1인 고유 벡터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얘의 고유값이 실제 고유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때에 대한 일단 고유 벡터는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을 정교화시킵니다. 얘네들의 노름을 1로 맞춰줘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고유값이 7일 때는 이거에 해당하는 단위 고유 벡터는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고, 물론 마이너스 해도 됩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위치는 바뀔지언정 극값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잡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얘는 최대값이 나오는데 그 최대값은 안 변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에 대한 단위 고유 벡터를 이렇게 잡았는데 얘를 플러스 얘를 뒤를 마이너스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최소값은 똑같아요. 자, 그럼 뭔 얘기냐? 지금 람다가 고유값이 7일 때랑 3일 때 이렇게 두 개 나왔죠. 얘는 2x2짜리였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두 개의 고유값을 비교해보면은 7이 3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자, 지금 주목해보세요. 최종적으로 뭐냐면 7이 3보다 크죠? 요거일 때 최대값이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2차 형식 있죠? 아까 그 처음에 있었던 요식. 이 식에다가 요거에 해당하는 X성분 루트 2분의 1, Y성분 루트 2분의 1을 대입을 하면 그때 이 Z가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이번에는 람다가 3일 때 얘보다 작죠? 얘는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가 최소가 되는 건데 이 3일 때의 X성분, Y성분을 이 단위 고유 벡터의 성분을 여기다가 딱딱딱 대입을 해놓은 그때 Z가 바로 뭐다?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그래프로서 여기 그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텝 4 따라서 x, y가 얘, 얘일 때 z는 최대값, 그때 최대값은 몇이다? 7이다. 요 고유값이 그대로 최대값으로 갑니다. 요게 그대로 최소값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최대값 7을 갖고 얘가 얘일 때는 최소값 3을 갖게 되더라. 이 고유값이 그대로 최대값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얘를 설령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간다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했죠. 이거에 대한 그래프 결과를 보여드리면 시각화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요 가운데 있는 원 있죠. 요 원이 바로 제약 조건이었어요. 제약 조건이라는 건 뭐냐? 이 원상에 움직이는 그러한 점들만을 취급하겠다라는 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 한가운데는 0,0이라는 원점이겠죠? 그래서 이 원상에 움직이는 점들로만 취급을 할 건데 내가 원하는 것은 얘가 결과적으로 타원식이에요. 얘가 타원인데 이 z 값에 따라서 이 타원의 모양은 변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이죠. z가 0이어봐요. 이 z가 0이면 이거 만족하는 것은 x랑 y가 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x랑 y가 0일 때 이 값이 0이 나오죠. 그냥 원점 자체예요. 그런데 이 z라는 숫자가 0에서부터 커짐에 따라서 점점 타원은 확장해 갑니다. 이 사이즈가요. 그거를 이제 모형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한가운데 점이었었다가 점점 그 z값이 커짐에 따라서 타원이 확장을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이 constraint, 이 제약에 최초로 딱 걸리게 되는 타이밍 있죠. 이 타이밍에서 바로 이 타원선이 요 점 혹은 요 점이죠. 요 점에 딱 걸리게 되는 그만큼의 타원의 사이즈 있죠. 타원이 팽창이 딱 그렇게 딱 됐었을 때 그때의 z값이 바로 최소값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점점 더 이제 확장을 해나가죠. 그런데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확장된 딱 요 상황, 이 파란색 처음 컨스트레인트에 딱 마지막으로 걸리게 되는 타이밍, 그때의 요점 또는 요점이겠죠. 그때의 이 타원에 해당하게 되는
Z값이 최대값. 그런데 만약에 이 타원보다도 이제 더 커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예 이 제약 조건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논외가 되어 버리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제약 조건에 걸리는 상황에서 가장 작은 타원, 가장 큰 타원을 찾게 된 겁니다. 타원을 찾은 게 아니라 사실 값을 찾게 된 것이죠. 그때 Z값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식이 조그만하게 나와 있는데 요것의 식을 보면은 2차 형식 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식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여러분들 그 강의록 보시면 조금 나와 있죠.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Z가 정확하게 7일 때 얘다. 그리고 가장 작은 타원일 때는 우변이 3입니다. Z가 3일 때 딱 이렇게 걸린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위에서 구한 요점. 최대값일 때의 요점은 어디냐면은 요건 거예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여기 점의 위치가. 그리고 요점. 요점은 어디 있겠느냐? 여기 있는 거죠, 요거. 마찬가지로 얘에 대응된 얘에서도 똑같이 되어 있고 얘에 대응된 얘에 대해서 똑같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고유값도 막 구하고 고유 벡터 구하고 대수구조로서 제가 그걸 다루는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활용되는 사례를 보면은 정말 기똥차게 뭔가 희한하게 막 쓰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2차 형식만 되느냐? 뭐 2차 형식 쿼드라틱 폼을 했는데 선생님 2차 형식에만 이런 것이 가능하나요? 3차 형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큐빅 폼도 있어요. 대수기하께서 이제 큐빅 폼을 많이 써요. 제가 대수기하 얘기를 하려면 지금에서는 되게 멀죠. 그래서 선행대 수학의 이 활용 범위라는 게 되게 다양하다. 여러분들께서 맛보기로 오늘 좀 보여드린 거고 정말 맛보기만 보여드린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법들을 가리죠. 그런 하물며 최신 기법들은 저도 모르는 것도 많아요. 최신 기법들은 저도 모르는 게 많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 필요도 사실 없고요. 우리는 뭐냐면 재밌게 공부하면 되는 거고 신기하다 이런 것들 그걸 궁금증, 호기심을 만족하면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맛보기로 여러분들에게 이것들 알려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지난 단원까지의 내용들이 중요한 것들이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나가는 과제에 대한 프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과제에 대한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약간 다소 가볍게 일부러 좀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 사례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느껴보는 정도로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는요, 보관법을 이용해서 세 점, 얘랑 얘를 정확하게 지나가는 2차 함수를 구하시오. 그리고 4개의 점을 정확하게 지나가는 3차 함수를 구하시오. 아까 오늘 수업에서는 3차 함수를 만드는 걸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2번 문제는 이번엔 최소제곱법을 이용하는 거. 최소제곱법을 이용해서 이 세 점에 근사하는 1차 함수를 구해보시오. 오늘 보여드렸던 것이 1차 함수 만드는 거 해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4개의 점을 지나가는 이번에 2차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똑같이 활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문제는 제약 조건 하에서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2차원 공간에서에 대한 얘기. 그 다음 4번은 3차원 공간에 대해서. 요 성분 3개짜리에 대한 쿼드라틱 폼도 아까 보여드렸었죠. 그 행렬 표현까지도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되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느끼실 거는 야, 이거 XYZ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아도 상관없겠구나. N개의 미지수에서도 당연히 가능하겠구나. 라고 확장까지 해보실 사고의 확장까지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제약 조건 이하에서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얘도 각각 구해보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 과제는 이렇게 하면 나가면 끝이고요. 자, 오늘은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 왜 오늘따라 이렇게 좀 지치죠? 오늘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바로 전 단원까지입니다. 선형대 수학을 여러분이 처음 접하시는 입장에서 이 기법들의 사실 깊게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베이스가 많이 제대로 탄탄하게 베이스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실 어떤 응용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피상적인 겉껍데기밖에 여러분들이 못 하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베이스입니다. 탄탄한 베이스가 갖춰져야 응용을 해도 더 넓은 시야가 보이는 거고 이것이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겠구나. 더 많은 새로운 시각이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한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안에서도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 건 맞고요. 제가 스킵은 많이 하면서 넘어갔지만 다른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 책을 보셨을 때는요. 이제 오늘 저랑 함께하는 이 취미로 하는 선형대 수학 강좌를 쫙 여러분들이 다 탐독하시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께서 다른 또 이제 선형대 수학 책들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봤을 때는 이제는 다 잘 보일 거거든요. 사실 공부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공부는 강의를 보면서 공부가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강의를 보는 거는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강사의 의견을 그냥 듣는 것이죠. 근데 진짜 본인의 공부는 자기가 탐구를 하고 자기가 찾아보고 하면서부터 나의 세계라는 게 진짜 본격적으로 갖춰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강의, 이 선형대수학 강좌를 100번 듣는다는 뭘 해요? 그래봐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세계는 안 만들어져요. 저의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심어질 뿐이겠죠. 그렇죠? 사실 저의 세계를 다 보여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이제 선형대수 책들을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세계를 만들어 가실 때, 이 지성의 선형대 수학이라는 세계를 만들어 가실 때, 이러한 오늘 소개해드릴 이런 내용들이 다른 책들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스킵하시지 마시고, 맞아, 이런 것도 있어. 맞아, 이거 궁금했어. 하면서 좀 증명을 좀 보였으면, 그 내용들을 학습하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사실 얻어갈 것들이 꽤 있습니다. 꽤 많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학만이 이 지식의 충족수단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수학만 공부하진 않아요. 수학이 정말 좀 짱이라서 그렇지, 수학이 좀 끝이 없는 궁극의 지식의 유일수단이라 그렇지, 경제학도 재밌고요. 공학도 재밌고요. 과학, 물리학 같은 것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 선형대 수학이 다른 그런 분야들에서 쓰이는 것들의 이런 쓰임새들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베이스는 알고 계셔야. 그럼 여러분들이 훗날 경제학이든 다른 이제 공학 내용들을 보셨을 때도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가 이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시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의 그런 응용적인 사항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강의까지도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이수를 하시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현대 수학 책을 어떤 거를 잡는다 하더라도 무난히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